안녕하십니까, 부장님 TV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개발 업무 시리즈 편 IT PM 디벨롭 업무 전투 스킬 PM을 위한 업무 전투 스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존 그 두 개의 두 번에 걸쳐서 업무 전투 스킬은 그 개발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되게 제안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PM을 위한 업무 전투 스킬 개발하고도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 업무 시리즈 3편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전문가 시리즈라고 해서 제안서 관련 작업에 대해서 1편, 2편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과 지금 그 시간이 다른 것은 그 전문가 시리즈에 있는 제안서 관련 스킬은 제안서의 상세한 그 제안 작업에 대한 어떤 뭐 숙지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제안 작업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그 개발 업무 시리즈 3편인 제안으로 업무를 장악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PM을 관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말씀인데, PM을 그 기준으로 해서 이 제안 작업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어떻게 장악이 되어야지 어, 이 결국 어, 제안 작업이 성공하거나 그 좋은 컨텐츠가 나와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그 어필이 되는지, 그리고 그 어떻게 이렇게 PM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제안 작업이 뭐 망가진다든지, 뭐 제안 작업이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구성원들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런 그 한번 내용을 한번 그 이렇게 콘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순신 장군 아시죠? PM을 위한 업무 전투 스킬 제3편 제안으로 업무를 장악하라 시리즈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ITPM을 막 시작하는 40대 직장인을 위한 전문 가이드 금홍에서 서비스되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저에게 구독을 해주시는 여러분께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발 업무 시리즈 3편. 자, 제안 작업이 보통 제가 그때 전시간, 그러니까 전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전문가 시리즈를 할 때 제안 작업은, 이제 고객사에서 RFP, 사전 그 요구사항, 요청서가, 공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이런 그 공고가 나서 그거를 이제, SI 수행업체가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제안팀을 구성해서 제안을 제출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제안 작업이 일어나는 단계가 그 고객사에서 RFP가 공고가 뜨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제안 작업이 시작되는 건 아니고, 요즘 들어서 이게 제안을 한 여러 개를 동시에 써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또 뭐 이렇게 흔하게 겪는 사항은 아닌데 RFI를 작성을 해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사에서 정식으로 RFP를 고객 요청 사항 등을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RFP 그 단계 이전에 고객사 입장에서 이제 그 RFP를 작성하기 전에 RFI라는 거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RFI는 보통 통상적으로
어, 고객이 직접 쓸 수도 있지만 보통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 그런 그 업체들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RFI를 작성을 해봤거든요. 고객사에서 요청이 와서 처음에는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스러우니까 RFI를 작성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RFI가 문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추가되고 그런 그 할 뿐이지 결국에는 그 RFI가 주요 내용이 RFP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이 제한 작업이라는 게 RFP가 공고가 떠서 이제 SI 업체가 시작하는 단계 이전에 RFI라는 고객이 먼저 그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그 단계를 정리하는 그 단계가 RFI인데 그 이전에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고객사에서 검토를 하고 내부 팀끼리 이렇게 협의를 하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미 이런 그 내부적으로는 원래 알려지면 안 되지만 예, 영업을 통해서 이제 고객사하고는 이제 이렇게 그 영업은 끈끈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어떤 사업을 수주를 해서 어떤 업체가 수행을 하게 되면 그 고객과 그 수행사 영업은 뭐 이렇게 아주 끈끈한 관계가 되잖아요. 한번 사업을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고객사가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그 자기네들하고 일했던 그 SI 업체한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어떤 솔루션이 있고 어떤 지금 업계에 어떤 음, 현황이 어떤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뭐 심지어는 견적서를 써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견적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을 때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검색 솔루션이 들어가고 그리고 개발자는 대충 얼마나 들어가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 고객들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SI 업체들은 이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사업을 뭐 어느 특정 규모의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멤버스가 인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빠삭하게 알고 있으니까 고객들이 이렇게 전화로라든지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이런 얼마나 뭐 사업비가 예산이 들까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업체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고객사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것을 영업한테 흘려서 뭐런 그 대충의 견적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제 예산을 사업 예산을 대충 고객이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은 뭘 하냐면 자, 첫 번째로는 자기가 그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RFI를 직접 쓰거나 아니면 그 RFI 그 요구사항 정리하는 것조차도 그 영업을 통한 그 같이 그 개발 담당하는 직군에게 요청을 해서 실제로 요구사항까지도 뽑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어떻게 보면 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사업에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한 그 인력 공수나 사업비 견적서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 그 개발하면서 필요한 자기네들 요구사항까지 업체들한테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단계를 RFI라고 합니다. 예. 지금 RFI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영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RFI라고 그러고 그 RFI의 요구사항들이 정리가 돼서 금액도 정리가 되고 일정이 정리가 돼서 이게 하나의 세트가 돼서 실제로 그 SI 업체에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그 단계가 RFP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그 RFP 이전에도 그런 수많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고객이 이 사업을 하려고 뭐 업체한테 그 견적서도 달라고 하고 어떤 솔루션도 필요하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RFI도 작성해 달라고 했다가 사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를 해서 사업 준비를 해서 내부 결제를 태웠는데 위에 뭐 책임자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이번 연도는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업을 축소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죠. 대부분은 뭐 그대로 하겠지만 이렇게 그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의뢰를 받은 그 제한 업체나 SI 수행 업체는 그런 사업을 준비했다가 접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장하게 설명드렸는데 이런 그 일련의 활동들을 고객사가 수행사에게 SI 업체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SI 업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인력 투입이나 개발 요건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개발을 하기 위해 할 수 하는 수행 단계를 다 고려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 대충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충 하는 경우와 대충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나중에 리스크로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리즈를 준비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개발 업무 시리즈 편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객이 RFI라든지 RFP를 준비하는 단계에 이 그 단계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넘겨주고 하는 이런 그 과정들을 할 때 SI 수행업체는 제안서를 쓸 때 검토하는 그 수준의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검토를 대충 하거나 이 사업비를 잘못 계산하거나 인력 구성을 잘못 구성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업체가 수주를 하더라도 결국은 마이너스 사업이나 결국 프로젝트가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거기서 인력 구성이나 그리고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개발 요건을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개발 요건을 분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 코딩을 하는 개발 요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인프라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인프라적인 요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서비스를 돌리기 위한 어떤 필요한 솔루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어떤 그 검증을 하기 위한 뭐 보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정보 그 다음에 성능 테스트 이런 부수적인 지원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사업 예산을 짜서 개발 요건을 따져서 이런 정도의 인원과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수주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PM 업무 전투 스킬에 개발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내용을 한번 하나씩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목 부분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안, 사전 작업, 사업 검토 및 요구사항 파악을 위한 업무 분석 스킬. 자, 여기서 설명드렸듯이 RFP가 이전에 RFI도 있고 RFI 그 단계조차도 먼저 개발 산정이라든지 견적서 이런 부분들을 업체들한테 요청을 하고 받고 검토를 고객에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아까 전에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수행사하고 여러 군데 업체를 불러서 사전 업무 협의를 진행합니다. 자, 이 사전 업무 협의는 RFP가 공고가 뜨기 이전에도
고객사는 영업을 통해서 들어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 업체를 불러와서 RFI 단계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단계에서도 명확하게 자기네들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구사항들을 업체한테 물어보고 이런 거 할 수 있냐, 이런 거 가능하냐, 이런 거 설계가 가능해, 그 인원은 얼마나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물어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고객사에서. 그래서 사전 사업 검토 및 이런 요구사항 파악을 그 SI 수행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조차도 그 RFI 단계에서 검토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흘러가서 나중에 제안 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사업 참여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RFI하고 고객이 요청하는 그런 그 검토 사항들, 즉 그 핵심은 바로 개발 요구 사항이라는 거죠. 개발 관련 검토를 잘 해야지 실제로 투입 인원이 얼마나 개발자가 필요하고 얼마나 어떤 공통이 필요하고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적인 요소를 잘 파악해야지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서 그 사업을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계를 5단계로 제한 끝까지 자 나눠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문가 시리즈 편에서 말씀드렸던 제안 작업의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고 PM이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과 협의하는 단계, 그 다음에 RFI를 작성하는 단계, 그리고 RFP 공고를 받고 제안팀을 어떻게 PM이 이끌어야 하는지 이것을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단계는 사전 RFI 검토 단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객이 RFI를 SI 업체에게 작성을 요청하는 단계가 작성할 수도 있고 그냥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몇 업체를 불러와서 고객사를 방문하게 한 다음 요구사항들을 자기네들이 만드는 RFI의 요구사항 초안을 펼쳐놓고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 요구사항을 고객들이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때 고객사는 이미 자기네들 업무를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현업에서 이번 연도 사업으로 개선해야 되는 요구사항들을 먼저 나래비 세우고요. 나열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 어떤 그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UX 플랫폼 변환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UX 플랫폼 확대 개선, 플랫폼 개선, 그죠? 그것이 바로 배경이고 목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는 분명히 그 UX 플랫폼에 대한 각각의 채널에 대한 화면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들을 나열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는 실제 업무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한 개선, 그리고 요즘에 모바일도 하고 앱도 하고 그리고 PC로도 하고 이런 각각의 여러 가지 채널에서 독립적으로 서비스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들을 이렇게 나열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카테고리는 이제 서버나 이런 그 웹 서버, 그 다음에 와스, 그 다음에 DB, 그 다음에 이런 그 웹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 그 프론트 백엔드 아키텍처에 대한 그런 아키텍처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요즘에는 자바 기반의 자바 기반의 MVC 모델로 스프링 기반으로 많이 하지만 또 요즘에는 많은 트렌드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MSA 기반으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키텍처를 어떤 식으로 클라우드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아키텍처 구성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보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죠? 그리고 성능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중에 어떤 RFI 초안을 요구사항에 대한 초안을 보여줄 겁니다. 그죠? 그럼 그거를 보면서 이제 수행사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현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아키텍처의 어떤 그 기존의 아키텍처 스프링 기반에서 뭐 이렇게 MSA 기반으로 바꾸려 그러면 앞단과 뒷단을 프론트와 백엔드를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러면서 개발적인 요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기존의 소스를 사용할 수 없고 MSA 기반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구성해야 되고 MSA 기반으로 하려는 경우면 그 어떤 서비스마다 큰 카테고리마다 어떤 웹 서비스를 따로 떼어내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키텍처 구성이 바뀌면 요구사항도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업체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기존의 아키텍처를 이렇게 요즘의 트렌드로 바꾸려 그러면 그 어떤 식으로 뭐 바뀌어야 되는지, 그리고 뭐 뷰나 리액트 같은 그런 그 UI 플랫폼으로 기존의 JSP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작업들이 많이 들 것인지, 그리고 UX 관련해서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행사는 그거를 듣고 그 부분은 우리는 가능하다. 그리고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다.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개발 인력에 대해서 한 그 정도는 뭐 기획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리고 개발자는 얼마나 필요하고 그리고 뭐 특정 솔루션에 대해서 검색 엔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솔루션이 괜찮고 그리고 비용은 뭐 대략 얼마 정도 든다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보통은 한 번으로 끝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객도 컨셉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수행사를 SI 업체를 불러서 첫 대면을 했을 때는 수행사도 이 컨셉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대부분 그 요구 사항들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고객사에서. 그러면 첫 번째 면담에서는 대충 이런 컨셉이나 하고 고객사도 수행사에서도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회의할 때는 컨셉이 완전 잡아지고 그러면 이제 일정이라든지 투입되는 인력 공수, 매먼스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데 고객이 요청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를 보시면 RFP 집중 분석이라고 해서 정확한 투입 공수 및 사업 예산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 지금 두 번째 단계는 RFP가 나온 상태의 그 집중 분석을 말하고 그때 당시에 투입 공수나 사업 예산을 검토하는 단계를 제가 작성을 했는데 그 1단계에서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행사 SI 업체에게 고객사가 견적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투입 공수도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 견적서 안에 물론 투입 공수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투입 공수를 해서 뭐 40 멤버스가 들 거고, 40 멤버스에 뭐 솔루션 포함해서 대략 한 3억 이내 언더의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견적서를 요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 1단계에서 이미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은 대충 그러면 우리가 이 고객사에서 띄울 사업이 이 정도 사업에서 예산을 잡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결제를 받고 내부 결제를 태워서 이제 RFP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단계가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에서도 RFI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고객이 수행사한테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미 걔네들이 고객사에서 써놓은 경우도 있지만 아예 그것도 정리가 안 돼서 너희들이 많이 사업을 해봤으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요구사항이나 이런 RFP 비슷하게 RFI를 작성을 좀 해줘. 이렇게 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뭐 PM을 준비하는 분들은 RFI를 작성을 해본 분도 있고 작성하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번에 한번 그전에도 비슷한 건 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RFP를 분석할 때 그
기준이랑 RFI를 작성하는 기준이랑 사실 별다를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의 배경 목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들어가고 그리고 일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금액이 들어가고 사업 예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RFP에 나오는 고객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유의사항 뭐 업체 참여 업체에 대한 조건들 사실 그래서 RFI나 RFP나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고객이 작성을 해서 RFI를 만들어서 RFP로 나오는 거랑 고객이 특정 업체에서 요청해서 RFI를 대신 써서 걔네들이 고객사에서 이렇게 좀 내용을 조금 보정을 한 다음 그게 RFP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부분도 들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RFI를 작성하는 경우는 수행 개발업체에서 작성하는 경우는 그 고객사하고 굉장히 끈끈하게 이렇게 커넥션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RFI를 작성해주는 개발사는 그 개발사에게 유리하게 어떤 그 참여 조건을 제한을 걸겠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만 꼭 참여를 할 수 있게 다른 업체는 못 들어오게 뭐 예를 들어서 뭐 K은행 뭐 2년 이내 뭐 뱅킹 수행 업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작은 업체는 못 들어오게 금융 실적이 뭐 2년 이내 50억 수주 업체 이런 식으로 그 참여 제한 조건을 걸어서 다른 업체는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 RFI를 작성하는 개발 업체가 이 참여 제한 조건을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조건을 하면 그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게 뭐 업계에서는 뭐 다들 알고 있으면서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해당 뭐 금융사하고 그 RFI를 작성해주는 그 개발업체처럼 이렇게 끈끈하게 되어 있는 관계라면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못 들어오게 딱 그 자기네들만 들어갈 수 있게 참여 제한 조건을 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영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 경우라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우리가 사업을 제안서를 쓰고 이렇게 발표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RFI를 작성해 줄 정도로 고객과 끈끈하고 영업이 그 정도의 힘이 있다면 그거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제안 작업이 편하겠죠. 이렇게 열심히 안 써도 뭐 열심히 맨날 써야겠지만 그 정도로 자신이 있고 수주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제안서를 쓰고 어떤 그 경쟁을 하다 보면 정말 그 바늘구멍을 뚫는 것처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제안서를 쓰게 되고 발표를 하고 하는 경우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수주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자 그런 경우는 거의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이 PM들은 회사에서 오더가 떨어지면 뭐 최선을 다해서 제안 작업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RFI 그 단계도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고객과 그런 고객의 요청이 오면 견적서나 이런 업무 파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1단계에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 아까 그 고객하고 그 업무 협의를 하러 가잖아요. RFI 단계에서 그때 그 요구 사항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안서에 고객한테 뭐 이렇게 뭐 오픈할 필요는 없지만 그 고객사에서 정말로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게 어려워서 업무가 잘 안 돌아간다든지 이런 가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질문을 잘 해서 그런 것들을 제안서에 녹여서 다른 업체들은 그냥 대충 물어본 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해결해 주자는 어떤 자세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제안서에 녹인다면 제안을 한 당시에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전 RFI 단계에서
고객과 협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1단계에서 제가 RFI 작성, 고객사 방문으로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네요. 자, 이제 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RFP가 뜬 단계입니다. 자, RFP가 떴어요. 자, 이거는 RFI 사전 단계는 이미 지나갔고요. 자, RFP가 떴으면 이 RFP를 이제 RFI는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RFP만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영업이 이제 이렇게 말하겠죠. 자, 이제 공고 떴어. 이제 그 사업에 대한 공고 떴으니까 파악을 해줘.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업에 대한 PM이 정해지겠죠. 제안을 이제 하는 그 PM이 정해질 겁니다. 자, 그럼 PM은 자, 그거를 RFP 공고문을 받게 되겠죠. 영업을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그 사업을 처음으로 직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키포인트는 그 사업이 어떤 개발 사업인지 어떤 요구사항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자, 제가 이 IT PM 가이드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PM은 종류가 한 세 가지 이상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개발자로 시작해서 이렇게 PM이 되신 그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사업 관리만 해서 PM이 되신 분이 있고, 그리고 특이하게 QA 품질 관리 뭐 이런 거 하다가도 뭐 사업 관리 비슷하게 하시다가 PM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이게 세 번째 경우는 아주 드문데 대부분은 개발하면서 PM을 하고 한 가지 더 있네요. 네 번째. 그 요즘에는 보니까 UX 쪽을 많이 하더라고요. UX 쪽을 하게 되면 UX가 상당히 업무가 이렇게 범위가 넓혀져서 예전에 제가 사업을 할 때는 그 PM이 모든 것을 다 주도를 했는데 UX 화면에 대한 UX 쪽에서 기획 업무를 말하는 겁니다. 기획 쪽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뭐 그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세스 개선 뭐 심지어는 개발 요소까지 다 들어가요.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그 화면 정의서에 다 표현이 되다 보니까 UX 이렇게 그 하시는 기획자 분이 또 PM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화면에 대한 기획이 한 20% 수준이면 요즘에 SI 사업을 하다 보면 그 기획자, 디자인, 퍼블 이렇게 이 세 가지가 하나로 결합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한 60%, 70% 이상 이렇게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이 이런 그 변화죠. 어떤 그 우리 프로젝트 변화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당연히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프로젝트를 책임을 지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이제 구성 요소일 뿐이고 이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고 완료를 하는 것은 항상 PM입니다. 그래서 중요할 뿐이지 이것 결정을 최종적으로 짓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UX를 하시는 분이 PM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4가지 정도 되는데, 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어서 PM이 되신 분과 나머지 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예,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UX를 했던 분은 아키텍처가 약할 거예요. 시스템 레벨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 그리고 DB 쪽에 결함이 발생됐을 때, 그리고 DB에 대한 데이터 무결성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마이그레이션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배치 작업의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한 어떤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UX 쪽 전문가가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업 관리를 했던 분은 더 안 되겠죠.
이분은 일정 관리만 하고 인력 관리만 하고 WBS나 이런 문서 작업 위주로의 어떤 관리성만 있는 것이지 개발적인 요소를 배제하고는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QA는 품질 관리인데 품질 관리는 마찬가지죠. 어떤 산출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어떤 그 개발적인 품질, 어떤 테스트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개발적인 이슈라든지 뭐 어떤 연계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이것을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 개발 PL이죠. 그죠? 보통의 경우는 개발 PL이 있고 공통 PL도 있고 이제 그 기획하는 UX 쪽에 기획하는 PL도 있는데 이렇게 업무적으로 쪼개진 이유도 그분들이 다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RFP를 받아서 다 글로써 요구사항들이 돼 있는데 결국 그 RFP를 제안 단계에서 분석할 때 그 개발을 많이 해본 그 어떤 부장, 차장 레벨의 사람이 투입돼서 개발적인 요소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솔루션이 들고 개발이 어느 정도 걸리고 DB는 어떤 거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자, 이걸 컨설팅을 해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 큰 그림을 아키텍처나 그리고 인력이나 그리고 공통이 얼마나 필요하고 솔루션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력 공수나 이런 사업비를 검토하는 것은 PM이 합니다. 다 그냥 그 각 분야의 뭐 UX 디자인이라든지 개발 이런 참고로 할 뿐이지 이것을 검토하고 결정을 짓는 것은 PM이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정된 것이 그 영업으로 이렇게 영업한테 전달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사전 단계든 RFP가 떠서 공고가 떠서 제안 작업 준비를 들어가는 단계에서 개발 사항 검토를 하는 것이 개발자의 역할이 있는 분들이 해주긴 해도 그것을 녹여서 인력 공수나 사업비라든지 전체 프로젝트의 사업비를 책정하는 단계에서는 결국 PM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PM이 개발을 많이 경험이 있는 PM과 아까 말씀드렸던 UX 경험이만 있는 사람과 그런 사업 관리 경험만 있는 사람이 과연 그 개발자가 제대로 검증을 한 부분인지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검증을 못 하겠죠. 개발을 많이 해본 개발 PM은 이 개발 그 관련 사항을 검토한 그 제안 담당의 그 말을 저 사람이 제대로 검증을 한 건지 아니면 대충 한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 업무 시리즈 3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개발 피해 개발 경험 있는 제안 PM이 그런 개발 요소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공통 그 아키텍처의 맛도 마찬가지예요. SA라든지 DA라든지 그분이 검토해서 제안서에 작성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그 검토 사항에 대해서 그 죄송한데 사업 관리를 했던 PM이든 다 그 요소는 있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부분을 개발을 많이 했던 PM이 많이 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지 그 어떤 그 중요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개발이 몇 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공통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리고 솔루션 적용할 때 공통 개발에 대한 공통 개발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것은 결국 제안 PM 개발적인 요소를 검토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안 작업도 엉터리가 될 거고 그리고 제안 그 작업이 끝나고 마지막에 투차를 하잖아요. 나중에 가격을 결정을 하고 우리가 이 정도로 가격으로 우리는 참여를 하겠다는 그 가격 결정조차도 제대로 작성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얼마나 필요한지에서 맨먼스 인력 투입 공수를 정할 때 개발자라든지 사업 관리라든지 이런 그 부대적인 그 부분도 어떤 솔루션을 사용할지 알고 그 솔루션이 아니라 개발적인 요소로 그것을 커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판단해서 솔루션을 선택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개발이 안 되면 당연히 솔루션으로 대체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의 검토가 다 개발적인 요소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개발적인 요소로 해서 인원이 필요한지가 산정이 되면 투입 공수가 산정이 될 거고, 그럼 투입 공수가 산정이 되면 그것은 바로 인건비로 환산이 될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나중에 솔루션비랑 그리고 그 서버 이런 인프라 비용이 합쳐져서 사업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RFP 집중 분석에서 2단계에서 사업 예산을 제대로 검토하려면 첫 번째는 요구사항, 두 번째는 그 요구사항에 대한 개발 요건에 대해서 제대로 제안 PM이 파악해서 주도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3단계로 넘어갈게요. 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지네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요건에 대해서는 다 검토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안 작업을 하게 되면 자, 제안 PM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 개발 관련된 개발 사항하고 그리고 개발 요건 사항들은 개발 PL에 해당되는 분이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DB라든지 서버 그리고 장비 DB 이런 거는 그 아키텍처를 담당하는 AA나 SA가 담당을 하겠죠. AA나 SA가 뭐 TA까지도 할 수 있긴 한데 TA는 좀 이렇게 참여하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SA 정도 분이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에는 그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UX 플랫폼 기반으로 개선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UX 업체분들하고 이렇게 협력 업체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UX 부분이 이제 기획 업무가 이제 떼서 그 턴키로 이렇게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 아래 날은 UX 업체가 되겠죠. 그리고 사업 관리를 하는 주사업자, 그리고 개발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그 개발만 잘하는 전문적인 업체만 있다면 그 부분도 턴키로 떼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협력업체가 두 군데나 생겼죠. 자, 그리고 솔루션 부분도 있잖아요. 당연히 솔루션 부분도 보안 부분이 있고 뭐 개인정보 부분이 있고 이러면 또 턴키로 떼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협력업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 제안팀을 구성할 때 아까 PM, 개발 PL, 그리고 SA, 뭐 그렇게 그리고 제안팀 그 뭐 서류 검토하는 지원부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협력업체 UX, 그 다음에 개발 턴키, 솔루션 턴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 협력업체도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을 이렇게 다 한꺼번에 부른 다음에 아레나를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제안 초기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PM이 그 공고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개발 요구사항을 검토를 한 다음에 사전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빠른 시일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제안 목차를 먼저 구성합니다. 제안 목차를 RFP에 그 보통 목차 구성이 있거든요. 그걸 기준해서 목차를 세부 목차까지 뽑을 수 있으면 좋고요. 그렇게 세부 목차를 뽑은 다음에 페이지 구성을 합니다. 사업 수행 기술은 뭐 30장, 뭐 다음에 사업 관리는 10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50장 이내, 보통 그 RFP 공고에는 150장 이내, 뭐 300장 이내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해서 그 RFP, 그 목차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업체를 다 불러서 협력 업체를 다 부른 다음에 UX 쪽은 UX 업체에게, 그리고 아키텍처 부분은 그 SA에게 주고요. 그리고 개발 부분은 개발 담당 부장 차장에게 주고, 그렇게 그 다음에 그 솔루션 부분은 솔루션 업체에게 아레나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아레나를 부여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레나를 부여하는 그 시점에 제안 템플릿을 기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업 공고에
그 업체에 맞는 그 로고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한 템플릿을 만든 다음에 아레날이 산정이 끝나면 그날 바로 템플릿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템플릿을 배포를 해서 아레날에 맞게끔 제안서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제안서 일정 관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자, 그때 아레나를 정리를 할 때 그 중요한 것은 일정도 함께 공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레나 공유를 할 때 일정을 공유하지 않으면 이게 막 주구장창 늘어질 수 있고 제한 작업도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레나를 배정을 할 때 그때 이미 제안 발표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으로 해서 어, 목차 구성, 그 다음에 제안서 초안, 그 다음에 1차 리뷰, 그 다음에 2차 리뷰, 그 다음에 제안서 완성, 발표본 완성, 그 다음에 Q&A 정리, 대충 이 정도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순서를 그 제한 일정을 정리한 다음에 그 날짜를 못을 박습니다. 대충 계산해서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안 제출일에 역산으로 해서 일정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레나를 정리하는 그 순간 제한 일정을 반드시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그 네, 좀 중요한 것이 제가 항상 그 제안을 할 때 물론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안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통 제안 PM을 할 때는 제안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안 팀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PM, AA, 그 다음에 개발 담당, 그 다음에 서류 담당,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뭐 사업 관리 방안, 뭐 제안 개요, 이렇게 다 사람별로 쪼개져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안서 팀원이라고, 그리고 아레나를 기준으로 턴키로 찢어졌을 경우에는 업체 쪽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제안서를 쓰고요. 제안서를 씁니다. 그리고 발표본은 PF만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막 있고 발표본조차도 PM이 제안 팀원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제안서를 조금 그래도 몇 번 많이 써본 경험으로는 그 PM은 그 발표본을 발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작성을 하다 보면 이게 흐름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PM은 PT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PT본은 자기가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자 그러면 그 제안서를 쓸 때 보면 전략이 있잖아요. 당연히 전략 부분하고 어떤 개요 그리고 뭐 이런 개념 정리 이런 부분이 만약 시간이 있으면 전략은 당연히 PT 발표본에 있는 전략이 제안서에 내려가서 써지어지면 되고요. 그러면서 개요나 목적 이런 거는 또 제안 팀원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맥락이 같아야 되잖아요. 발표본하고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PM이 일부분 써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PM은 발표본만 작성을 하고 제안서는 제안팀이 작성해 주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발표본이고 PT본이기 때문에 그것만 작성하는 것도 상당히 PM은 되게 곤혹스럽고 부담 100배거든요. 그래서 제안팀이 좀 이렇게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고 제안팀은 그 PT본에 있는 내용을 녹여서 작성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쳐주면 되거든요. 마지막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제안 전략과 그 발표본에 있는 전략은 당연히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일부분 이렇게 일치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요라든지 목적, 뭐 특정 업무에 대해서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제안 막바지 단계에 맞춰주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안서는 제안팀원만 모여서 쓰고 발표본은 제안팀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PT를 기준으로
PM이 작성해서 그 제안을 발표하는 PM이 자기의 흐름에 맞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PT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써주면 이게 흐름이 끊기기도 하고 잘 이렇게 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PT본은 발표본은 PM이 직접 혼자서 작성을 하고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제안서는 제안팀원이 쓰고 PT본은 발표본은 PM이 쓰긴 하지만, 이 제안서와 발표본을 작성하는 일정은 당연히 PM이 관리를 해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안서의 마지막 단계, 이것은 제가 제안서 전문가 전문가 편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안 서류의 마지막 체크는 반드시 마지막에 PM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안팀은 구성팀으로 들어와서 자기 역할만 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가장 관심이 있고 그 제안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PM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안팀원은 이렇게 일정한 시기에 어쨌든 쫙 모여가지고 작성을 하다 보니 PM만큼 그렇게 마음이 동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충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지는 않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안서의 그 작성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서류거든요. 이 제안에 참여하는 참여 제한 조건, 그 서류들이 제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물심양면으로 챙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건 제 경험상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제안서나 PT를 아무리 잘해도 그 서류를 잘못 제출하거나 했으면 탈락입니다. 아시죠? 제가 전문가실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PM은 일정도 관리하고 뭐 제안 팀원도 관리해야 되고 제안서 내용도 봐야 되고 발표본도 작성해야 되고 정말 할 게 많습니다. 인력 공수도 짜야 되고 사업비 예산도 짜야 되고 정말 할 게 많죠.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제안 서류 체크는 반드시 마지막에 PM이 직접 해야 된다. 그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제가 그 전문가 시리즈하고는 다르게 설명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녹음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 부분이 이번에 제안서를 이번에 한두 달 동안 제안서만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꼭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이 부분을 알고 계시고, RFI 단계라든지 RFI 이전 단계에도 고객사와 미팅을 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그런 요구사항들을 아주 면밀하게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제안서에 녹여야 된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리아루코에서는 그 산출물 시리즈와 ITPM 가이드가 서비스 되고 있으니 한번 좀 들려서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좋으실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코리아루코에는 ITPM 가이드 등 많은 내용이 있으니 업무적으로 많이 활용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